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재기임 출판사 고2 문학교과서의 대단원 3단원인 한국문학의 흐름 중 조선시대의 문학 네 번째 작품 상기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코끼리를 본 박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는 수필입니다. 특히 하늘의 이치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보편적인 그런 고정관념들에 반박을 하면서 그러한 고정된 시각에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쓴이가 경험과 사색, 또 성찰과 깨달음을 개성적인 문체로 형상을 하면서 우리 조선 후기 당시의 교술갈래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 굉장히 유익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쓴 학문, 산문, 양식은 대상이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서술한 설, 특정한 주제에 대해 글쓴이의 주장과 견해를 담은 논, 글쓴이의 여행담이나 사건의 진행 과정을 바라보는 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상기라는 거를 봤을 때 이 중에서는 기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제시한 기에 해당하는 작품이고, 따라서 글쓴이가 코끼리를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뭐를 주장하고자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작품을 읽어봐야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코끼리를 보고 어떤 충격과 경이로움을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는 태도를 경계하며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서술한 한문수필이에요. 그래서 코끼리를 몇 번 보는 것만으로는 코끼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듯이 하늘의 이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 또 이러한 인식들을 박지원만의 개성적인 문체로 형상을 함으로써 조선 후기의 교술갈래의 특징을 굉장히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작품 내내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유와 묘사의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개성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를 등에서 이런 고정관념, 사회적인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가치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상하고 신기하여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기이하다 싶은 커다란 구경거리를 보려거든 무엇보다도 북경 선무문한 코끼리 우리인 상방을 보면 좋겠다. 내가 북경에서 본 코끼리 16마리는 모두 발이 쇠사슬로 묶여있기에 움직이는 모습까지는 보지 못했다. 이번에 열하 행궁 서쪽에서도 코끼리 2마리를 보았는데 온 몸뚱이를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것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 굉장하였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본 글쓴이의 경험을 서술한 부분인 거죠. 북경에서 묶여있는 코끼리를 본 경험이랑 또 열하 행궁에서 거대한 코끼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대비한 거죠. 가만히 있던 모습이랑 코끼리가 가만히 있는 부분이랑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코끼리의 모습이랑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비유적인 표현인 것 천에서 코끼리를 보고 놀란 글쓴이의 감정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듯하다.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뭐뭐 하는 듯하다. 지규적인 표현인 거죠. 내가 언젠가 새벽에 동해에 나갔던 적이 있는데 파도 위에 말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을 수없이 보았대요. 모두 집채같이 커서 그게 물고기인지 산짐승인지 알지 못했는데 해가 뜨기를 기다려 제대로 보려고 했는데 해가 막 수면 위로 오르자 물결 위에 말처럼 섰던 것들이 모두 바닷속으로 이미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끼리를 10걸음 밖에서 보았는데 그해 동해에서의 일을 떠올리게 하였대요. 코끼리는 소의 몸뚱이에 닭나리의 꼬리고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굽이고 털은 짧고 잿빛이었대요. 어지러 보이는 외모에 슬픈 소리를 냈으며 귀는 드리워진 구름과 같았고 눈은 초승달 같았는데 두 엄니는 크기가 두 아름쯤이요 길이는 한 발 남짓이었다. 코는 엄니보다 길었는데 구부리고 펴는 모습이 자벌레 같고 둥글게 많은 모습은 군뱅이 같았다. 코의 끝은 누의 목공무늬 같은데 물건은 쪽집게처럼 끼어 돌돌 말아 입에 찌어 넣었다. 코끼리의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읽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는 코를 주둥이로 생각하여 코끼리 코가 있는 곳을 다시 찾아보기도 하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해서죠. 어떤 이는 코끼리의 다리가 5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코끼리의 눈이 쥐같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의 코끼리의 코와 엄니 사이의 정신을 빼앗겨서 그런 것이래요. 코끼리는 전체 몸뚱이에서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엉터리 비교가 나오게 되는데 대개 코끼리의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면 눈부터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나 코끼리의 어지러 보이는 성품은 바로 눈에서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코끼리의 코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코를 보고 다리나 주둥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코와 엄니에만 집중한 사람은 눈을 보고 쥐 같다고도 하면서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코끼리의 일부만 본 경험을 바탕으로 코끼리에 대해 판단했기 때문에 코끼리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 글쓴이는 기존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대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인식하는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코끼리의 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 통념과는 달리 이 사람은 오히려 나는 코끼리의 어진 성품 같은 경우가 눈에서 드러나는 거라고 코끼리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요. 강희시대 남해제에 사는 호gan가 2마리 있었는데 오랫동안 길들이지 못했대요. 황제가 노하여 호랑이를 코끼리 우리에 몰아넣으라고 명하였고 코끼리가 몹시 겁을 내며 코를 한번 휘두르자 호랑이 2마리가 서 있던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호랑이를 죽이려는 의도도 없이 호랑이의 냄새 싫어가 코를 휘두르는데 잘못 부리셨던 것이래요. 아하, 세상에 삶을 준 작은 것, 겨우 털끝 같은 것이라도 하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어떻게 삶을 하나하나에 다 명령을 하였겠는가? 하늘이란 생긴 모양을 중심으로 말하면 천이요, 타고난 본성을 중심으로 말하면 건이요, 이를 주재하는 측면 중심으로 말하면 재요, 신묘한 작용을 중심으로 말하면 신이라고 부르니 이름이 다양하다. 좀 심하게 말하는 경우에는 하늘이 이와 기를 화로와 풀무로 삼아 사물을 만들고 사물의 성질을 부여하는 조물이라고도 하니 이는 하늘의 솜씨 좋은 기술자로 보고서 망치질, 끝질, 도끼질, 칼질에 조금도 실 사이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주역에서는 하늘이 초면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사물의 작은 것, 털끝 같은 것이라도 하늘의 뜻에 부합하시 없는 것이 없다고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온갖 사물에는 하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반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물의 명령을 내리는 절대적인 존재인 하늘도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하늘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정된 것도 아니고 다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거라고 하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와 기를 물건을 만드는 도구로 인식하고 하늘을 솜씨 좋은 기술자로 인식하여 솜씨 좋은 장인이 여러 연장과 도구로 문장을 만들어내듯이 온갖 사물이 하늘의 의도와 기술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당대 사람들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늘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비가 와도 하늘이 노했다. 하늘이 우리 살렸다. 하늘이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늘의 절대적인 존재를 보고 하늘에 완전히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초밀한 빛이 어두컴컴하고 형태는 뿌옇고 흐릿하여 비유하자면 동이 틀듯 말듯 때와 같아서 사람도 물건도 똑똑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나는 알 수가 없대요.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뿌옇고 흐릿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만들어냈다라는 말인가? 국수집에서 밀을 맷돌에 갈 때 작고 크고 가늘고 굵은 가루가 뒤섞여 바닥에 흩어진다.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뿐이다. 처음부터 맷돌이 가늘고 굵은 가루를 만들었다고 의도를 가졌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분별되지 않는 혼돈의 상태에서 하늘이 만물을 만들었다라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늘이 의도를 가지고 만물을 만들어야 했다는 사회적인 통념을 지금 맷돌이라는 거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맷돌은 아무 의도를 갖지도 않고 그냥 돌기만 할 뿐 일부러 가루를 작거나 크게 하거나 가늘거나 굵게 만들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상 하나하나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넘어와서 이빨을 준 자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하늘이 주었다. 하늘이 이빨을 준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하늘이 이빨로 물건을 쉽게 한 것이다. 이에 말하던 자는 처음에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자신이 배웠던 내용을 조금 누그러뜨릴 것이다. 이는 생각이 겨우 말, 소, 닭개에 미칠 뿐이요.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것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은 부리와 주둥이를 숙여 물건을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하늘의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쓴이는 코끼리와 어금니를 예로 들면서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고 글쓴이의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코끼리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대답을 가정하여 반박과 재반박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넘어와서 코끼리가 호랑이를 만나면 코로 때려눕히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코를 댈 자리도 없어 하늘을 쳐다본 채 서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쥐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말하는 것이 앞서 말한 하늘이 낸 이치에 맞지 않는다. 코끼리가 호랑이를 만나면 코로 호랑이를 때려눕힐 수는 있지만 오히려 코끼리가 쥐를 만나게 되면 코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의 상황이랑 코끼리가 쥐를 만났을 때의 상황을 대비함으로써 고정적인 관점에서 현생을 바라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글쓴이의 생각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코끼리는 눈에 보이는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코끼리보다 만배나 더 복잡한 천하의 사물은 어떠할까?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저술한 것도 코끼리 같은 현상을 보고 세상 만물의 변화를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서 예를 들었던 코끼리를 통해서 하늘의 이치가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코끼리보다 만배나 더 복잡한 천하의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코끼리조차도 하늘의 이치를 다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이 코끼리보다 더 복잡한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한 가지 이치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저술했다라는 거는 주역에서 우주 변화의 이치를 설명을 할 때 음영의 네 가지를 사상, 태양, 소양, 태음, 소음으로 설정한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학습 활동으로 간단하게 넘어가 보자면요. 주요 내용을 반박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학습 활동 같은 경우만 간단하게 보자면 먼저 이제 2번으로 바로 들어와서 아래 활동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한문 산문이 드러나는 글쓰기의 몇 가지 특징을 탐구를 해보면 글쓰기의 몇 가지 특징을 해보면 교술은 사실이나 경험을 서술하거나 교훈이나 이념을 전달하는 갈래인데요. 교술 갈래에는 한자 문화권에 등장한 한문학의 다양한 산문 양식들과 악장, 가사, 목유록, 편지글, 기행문, 한글로 기록된 수필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선시대 한문 산문에 들어가는 글쓰기의 몇 가지 특징을 탐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사실이나 경험을 서술한 부분과 교훈이나 이념을 전달한 부분을 참아보자면, 북경이나 열화에서 코끼리를 본 경험, 동해에서 무언가를 본 경험, 코끼리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강해시대의 남해자의 호랑이 우리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사실이나 경험을 서술한 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전달한 교훈이나 이념을 펼치는 부분은 6단락부터 마지막 단락까지 이렇게 고정관념에서 한 가지 이치로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 열린 시각에서 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교훈과 이념을 전달하는 부분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 사람이 얻은 깨달음과 교훈을 전달하는 부분인 6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상대방 경험하지 못한 대상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글쓴이가 활용한 표현 방법 같은 경우는 유사 체험을 끌어온다든지 독자들에게 낯선 대상을 익숙한 사물에 비유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글쓴이가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하기 위해 활용한 근거 제시 방법 같은 경우는 문답법, 이국적인 경험을 가지고 경험을 통한 도입, 그리고 타인의 주장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이런저런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기에 관련되어 있는 작품을 마무리했고요. 이 상기 작품 마무리로 조선시대의 문학 소단원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